안녕하세요, 수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작품은 영화 엑소시스트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엑소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유명한 작품이죠.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영화 10위권 안에 50년 넘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컬트의 바이블, 교과서라고 불릴 수 있을 작품이고, 사실 저는 공포 장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오컬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리뷰하고 싶은 작품들이 좀 있거든요. 오컬트 장르 중에 검은 사제들이나 에밀리 로즈, 라스트 엑소시즘이었나? 엑소시스트였나? 어쨌든 그런 작품들을 꽤나 재밌게 봤어서 그런 작품들을 좀 리뷰하고 싶은데, 그 전에 아무래도 엑소시스트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작품이 고전이다 보니까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좀 아찔할 정도로 길거든요, 이 호흡이.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략하고 가지치기 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스토리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고 나머지 이야기는 후기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성공한 여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거든요. 이 크리스는 굉장히 대단한 배우 같아요. 왜냐면 백악관 행사에도 초대를 받고 어울리는 사람들도 고위층 사람들하고만 어울립니다. 심지어 원래 집은 LA거든요. 근데 지금 촬영 때문에 뉴욕에서 잠깐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호텔을 잡거나 그런 방법을 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단독 주택을 빌려서 거기서 생활합니다. 집사랑 가정부랑 다 두고 정말 어마어마한 배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딸의 이름은 로건이거든요. 이 로건이란 아이도 일단 굉장히 잘 자란 것 같아요. 엄마가 유명 탑스타고 아빠는 지금 이혼해서 집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모 가정인 거죠. 그 편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게다가 엄마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정서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로건은 그런 거 없이 정말 해맑게, 밝게, 착하게 자라서 엄마랑도 사이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엄마인 크리스도 뉴욕에서 지내는 동안 딸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촬영이 없는 날에는 무조건 딸하고 있으려고 하고, 촬영이 끝나고 와서도 딸하고 잠깐이라도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뉴욕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딸 로건이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 때 침대가 움직인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러지? 애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일단 크리스는 별 생각 없이 그 일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크리스가 촬영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로건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서로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크리스가 무언가를 발견해요. 그 위저보드 있잖아요. 분신사바 도구,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로건 이거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봤더니 로건이 그거 나 어디서 주웠는디? 하고 로건도 잘 어디서 났는지 모르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같이 이거나 해볼까 하고 그 위저보드를 만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위저보드에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볼펜이죠. 볼펜 같은 그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슉 하고 지 혼자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난리 법석을 떨겠지만, 이 크리스는 아무래도 배우이고 게다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이고 현대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이상 현상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뭐야 이거 네가 한 거야? 참 신기하네 이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요. 분명히 눈앞에서 물체가 염동력처럼 지 맘대로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별일 아닌 듯이 넘어갑니다. 참 신기한 일이네. 자, 이제 로건 네가 한번 해볼래? 하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그랬더니 딸 로건이 그때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엄마, 근데 나 이거 혼자는 못하고 이거 하려면 현철이랑 같이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현철이가 누구야? 했더니 현철이라고 나랑 같이 이거 게임하는 친구 있어. 지금 이 주변에도 있을걸? 이라고 얘기해요. 엄마는 딱 알아차린 거죠. 현철이가 상상 친구구나.
그래서 그래? 그럼 엄마한테 현철이 좀 소개시켜 줄래? 라고 하고 이제 딸이 위저보드를 짚고 현철이한테 얘기합니다. 현철아, 우리 엄마 이뻐?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위저보드는 조용합니다. 이게 뭐 안 이뻐서 조용한 건지, 아니면 현철이가 대답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딸이 엄마를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셋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그 세 개 모두 다 엄마한테 썩 좋은 뉴스는 아니잖아요. 엄마가 딸을 간지럼으로 응징합니다. 이놈의 자식 하고 간지럼을 태우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이었어요. 크리스가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무슨 촬영 스케줄이 변경이 됐나 봐요. 지금 새벽인데 급하게 크리스를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가 아우 정말 졸려 죽겠네 이러고 전화를 끊고 이제 촬영 나갈 준비를 하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옆에서 딸이 자고 있는 겁니다. 로건 너 일어나봐.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로건이 엄마 나 진짜 침대가 너무 움직여서 도저히 내 침대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빌어먹을 못 참겠다고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크리스는 이게 그냥 단순히 넘길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촬영에 갔다 와서 바로 로건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로건한테 피도 뽑고 체온도 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근데 로건이 평소랑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검사하는 내내 의사랑 간호사들한테 짜증을 내거든요. 아우 아파 씨 짜증나게 막 이러면서 평소 로건답지 않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로건은 정말 웃음도 많고 짜증도 안 내고 굉장히 착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여기선 아우씨 하고 계속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검사를 다 끝내고 이제 크리스가 의사랑 면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해요.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 별일 아니고 단순히 신경계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다. 저 나이 또래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흔하게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 어머님 혹시 근데 로건이 평소에도 욕쟁이 할머니처럼 욕을 아주 잘하는 아이였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크리스는 금시초문인 거예요. 자기는 로건이 한 번도 욕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던 거죠. 아니다, 우리 애는 욕을 안 한다. 어떤 욕을 했길래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입에 담기도 험한 얘기를 의사가 합니다. 의사가 굉장히 난처한 표정으로 정확하게 워딩을 따라서 해드릴게요 하고 야이 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좀 순화해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너의 손을 함부로 놀리다가 뒤지는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크리스는 경악을 해요.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일단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로건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크리스네 집에서는 엄청나게 큰 파티가 열렸거든요. 정말 사회 고위 인사들이 잔뜩 모여서 크리스네 집에서 아주 즐거운 파티를 열고 있어요. 다 같이 술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한 신부님이 와 있었거든요. 좀 유명한 신부님인가 봐요. 그 신부님이 피아노를 치면서 다 같이 즐겁게 랄랄랄라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티가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그 파티장에 로건이 내려와요. 원래 로건은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잠옷바람으로 이 파티에 난입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거기 있던 어떤 한 남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뒤질 거야 이 새끼야 하고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리 사이로 오줌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페트가 다 젖을 정도로 오줌을 완전 잔뜩 싸놨어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다 넋을 잃고 그냥 얼어가지고 로건을 쳐다만 보고 있고, 크리스는 깜짝 놀라서 아이고 우리 애기 왜 이러냐고 괜찮아 이러면서 로건을 달래서 이제 2층으로 다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일단 파티를 계속 이어가기가 좀 애매한 분위기가 됐어요. 지금 딸이 아픈 상황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오줌도 쌌고, 게다가 손님들한테 너무 심한 얘기를 했잖아요. 넌 떨어져서 뒤질 거야 이 새끼야 라고 한 상황에 계속 파티를 이어나갈 수가 없던 거죠. 손님들을 다 되돌려 보내고 크리스는 2층에서 로건을 씻겨줍니다. 근데 딸은 뭐 엄마 미안해 아니면 엄마 저 사람들 왜 불렀어 뭐 이런 반응이 없어요. 지금 애가 약간 멍한 상태입니다. 그냥 씻는데도 그냥 허공만 바라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아이가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무슨 생각인 건지 엄마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랑 항상 재밌게 놀고 너무나 착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엄마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 크리스는 로건을 방에다 재워두고 힘이 쫙 빠져서 1층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한 2개, 3개 정도 내려갔을까?
갑자기 딸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캬악 하고 비명소리가 울려서 엄마가 서둘러서 딸의 방으로 가봅니다. 가서 문을 탁 열었더니 딸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여태까지 딸이 항상 엄마 나 침대가 움직여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 침대 미쳤나봐.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침대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딸이 겁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엄마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아 이거 그냥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약 먹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로건을 데리고 바로 또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이번에는 더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요. 일단 머리가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CT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지금 이 크리스 엄마는 걱정돼서 죽겠는데 의사는 아직도 태연합니다. 그냥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측두엽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별거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머리 열고 그 부분 잘라내면 된다. 어차피 나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크리스는 그걸로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젯밤에 자긴 봤잖아요. 침대가 미친듯이 발광하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죠. 의사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침대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거의 물고기처럼 파닥거리는 걸 똑똑히 봤다고 의사한테 계속 항변을 해요. 의사는 그 얘기를 듣고도 심드렁합니다. 이게 사람이 근육 경련을 하게 되면 침대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다니까요.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안심시켜서 그렇게 크리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크리스가 갖고 CT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들끼리 모여서 결과를 보는데 깨끗합니다. 측두엽 쪽이 문제일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신경계도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인 거예요. 의사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 때문에 그러지? 라고 한참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받았더니 크리스네 집에서 온 거예요. 지금 로건이 상태가 이상하니까 빨리 와달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들이 상황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로건의 집으로 가서 방문 진료를 해주게 됩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지금 집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람들이 다 우울하고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은 표정입니다. 의사들은 왜들 이렇게 심각하시지? 의학의 힘으로 고치면 될 텐데 라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로건의 방문을 탁 열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로건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하반신은 꼭 침대에 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체만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확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보통 코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저런 속도로 저 횟수를 일반 어린아이의 코어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아니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가능하지 않을 것만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네도 명색의 의사인데 그 광경을 보면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아니다를 판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쉽게도 이 의사들은 윗몸 일으키기를 해본 적이 없는지 저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모르고 있어요. 참 잘하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로건은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날 죽일라 그래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의사가 이제 내가 한번 나서 볼까 하고 로건 선생님이 한번 봐줄 테니까 멈춰 볼래 하고 로건에게 접근을 하는 순간 갑자기 로건이 벌떡 일어나서 그 의사의 얼굴에 죽방을 빡 스트레이트로 꽂습니다. 그리고 쌍욕을 해요. 야이 삐삐 하면서 너 내가 아주 잡아 찢어 죽일 거니까 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이러면서 화가 단단히 났나봐요. 지금 로건이 그렇게 의사가 죽방에 맞고 그냥 단박에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 모습에 같이 왔던 다른 의사랑 옆에 있던 사람들이 로건을 진정시키려고 달려들어서 진정제를 투하합니다. 아주 강력한 진정제를 놔서 로건을 잠재우게 돼요.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이 되고 이제 크리스랑 의사랑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크리스는 의사한테 이제 너도 받지 않냐 저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사는 솔직히 여기서 대충 느낌 왔을 거거든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찐인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의사로서 그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저게 그럴 수도 있어요 측두엽이 좀 커지면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이러면서 계속 측두엽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는 저 의사가 또 측두엽 얘기를 하니까 정말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의사를 쳐다보면서 장난하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도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점점점점 하고 침묵을 하다 일단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검사를 한 번만 더 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또다시 로건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다시 한번 머리 쪽을 정밀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의사도 꼭 원인을 밝혀내고 싶었는지 사진을 미친듯이 찍어요. 뇌 사진을 한 수십 장을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보는데 야단이 났어요. 원인이 없는 겁니다. 도무지 이상한 꼬다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상이고 너무나 깔끔한 뇌의 상태입니다. 깨끗한 뇌예요. 근데 의사는 그 결과를 보니까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측두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크리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당신 마약해요? 하고 화를 내요. 당신 마약 저 딸이 먹은 거 아니에요? 당신 마약하죠? 라고 이제 크리스를 몰아붙이고, 크리스는 자기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한다. 했으면 내가 먼저 얘기했을 거다. 그것 때문에 이상한 거 같다고. 내 딸 문제인데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러고 둘이 이제 한바탕 신경전을 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원인을 찾지 못하고 크리스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애가 축 처져서 힘이 쫙 빠진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문을 딱 열어봤는데 집이 불이 다 꺼져 있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네 집은 비어 있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얘가 집에 집사 아저씨 있죠. 가정부 아줌마 있죠. 그리고 매니저 겸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 같은 사람이 한 명 또 있어요. 그리고 자기 딸도 있고. 그러니까 집이 비어있으면 안 되는데 집이 조용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불을 켜고 일단 2층으로 올라가 봐요. 딸 방으로 가보는 거죠. 가서 딸의 방에 문을 딱 열었더니 냉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바람도 불고 추워요. 봤더니 창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창문을 닫고 딸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불도 덮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잠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크리스는 정말 단단히 화가 납니다. 아니 이럴 거면 내가 돈을 왜 줘? 애 가뜩이나 아픈데 감기까지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애를 이렇게 두고 나갔냐고. 잡히면 진짜 가만히 안 둬야지 하고 로건한테 이불을 덮어주고 씩씩거리면서 1층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그 매니저 베이비시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보자마자 크리스가 싸대기 시작해요. 야! 놀라봐 새끼야! 이러더니 너 내가 애 보라 그랬죠? 어디 갔다 왔어? 너 미쳤어? 라고 막 화를 냈는데 이 매니저는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가 분명히 버크한테 아이를 부탁하고 약을 타러 갔다 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크 없어요? 내가 분명히 버크한테 맡기고 갔는데 버크 집에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버크는 누구냐면 조금 어려운 관계인데 이 크리스의 직장 동료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크리스가 찍고 있는 영화의 감독 이름이 버크입니다. 근데 얘네가 그냥 감독과 배우라고 얘기하기엔 굉장히 친합니다. 맨날 둘이 붙어 다니고 서로 챙기고 그런 사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야 니네 우리 몰래 사귀는 거 아니야? 너 쟤 좋아하지? 얘기하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저 새끼 빨가벗고 있어도 아무 느낌도 안 들어, 진짜 하늘의 맹세,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뭐 그런 사이 있잖아요. 근데 뒤돌면 또 둘이 같이 있어. 그런 사이예요. 지금 버크랑 크리스는 아주 음흉한 사이죠. 절대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은근히 둘이 뭔가 마음이 있어 보임직한 그런 관계예요. 게다가 버크도 솔로고 또 크리스도 지금 이혼했으니까 솔로잖아요. 당연히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굳이 구태여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매니저가 버크한테 맡겼다고 하니까 크리스가 이러면서 화내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뭐 버크한테 욕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네 잘못이라고요. 네가 책임을 졌어야지 왜 버크한테 맡겨,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렇게 씩씩대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문을 딱 열었더니 또 크리스의 친구인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침울한 표정으로 크리스에게 얘기합니다. 크리스 혹시 못 들었어요? 크리스는 못 들었어 뭐 하고 얘기하고 그 남자가 입을 떼요. 버크가 방금 죽었습니다. 버크는 분명히 이 집에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어쩐 일인지 집 근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목이 돌아가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는 눈물을 흘려요. 엉엉 울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버크가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이러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충격에 빠져있던 그때 갑자기 2층에서 소리가 들려요. 타사삭 무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크리스가 계단 쪽을 바라봤더니 로건이 계단을 기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짐승처럼 기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백브릿지를 하고 있어요. 리버스로 기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리버스로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게 계단을 기어 내려오더니 입에서 으악 하고 피를 쏟기 시작해요. 이제 로건은 이건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도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는 로건의 엄마고 로건이 자라오는 모든 과정을 봐왔잖아요. 일단 크리스가 아는 로건은 백브릿지를 할 줄 몰라요. 게다가 그렇게 기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저거는 수련을 꽤나 해야 될 텐데 따로 연습하는 과정도 못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정신과 의사를 불러서 로건을 진찰하게 됩니다. 약간 최면 치료 같은 걸 하거든요. 로건을 의자에 앉혀서 잠을 재운 다음에 최면술사 같은 그 정신과 의사가 질문을 계속해요. 로건, 내가 질문을 좀 해도 될까? 네. 내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 네 안에 누가 있니? 다른 사람이 있니? 네.
내가 한번 말을 걸어볼게 라고 하고 로건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의사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건 몸 안에 있는 자는 들으세요. 똑똑히 들으세요. 내가 질문을 할 겁니다. 당신 대답하셔야 돼요. 자, 시작 했는데 갑자기 하고 로건이 이상한 약간 동물의 울음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의 신음소리도 아니고 정말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정신과 의사를 노려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눈이 여태까지 로건이 아니에요. 정말 무언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인격이 들어온 것처럼 눈동자, 색, 표정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액자가 갑자기 지멋대로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울부짖던 로건이 정신과 의사한테 확 하고 달려들어서 그 정신과 의사의 뭐 배때진지 어딘지를 그냥 앙 하고 깨물어가지고 그 의사가 깍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화면이 전환돼요. 결국 정신과 치료마저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크리스는 일단 의사를 따라서 병원으로 갑니다. 가서 의사들하고 다 같이 회의를 해요. 지금 병원에서도 로건의 상태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뇌과학자, 정신과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해봤지만 도무지 로건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총 이 자리에 의사 88명이 모였습니다.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의사가 모여서 다 같이 머리를 싸맸는데도 로건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고, 의사가 88명이 모였는데 아무도 원인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이제 의사들한테 따지기 시작해요. 한참 크리스한테 꾸중을 듣던 의사들 중에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시 엑소시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크리스는 무교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고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엑소시즘이라고 천주교에서 행하는 구마 의식이 있다. 뭐 의사로서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만약에 이게 정신적인 문제라면 엑소시즘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환자에게 안정감을 줘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괜찮으시면 신부님을 찾아가서 엑소시즘을 한번 상담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요. 아무래도 얘는 무신론자고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의사의 그런 권유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결국 아무런 수학도 건지지 못한 채 크리스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크리스네 집에 형사가 한 명 오게 돼요. 그 형사는 얼마 전에 죽은 버크 있잖아요. 크리스의 친구. 그 버크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던 거예요. 설령 술에 취해서 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한들 사람 목이 360도 꺾여서 죽을 만한 장소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을 탐색하던 과정에 버크가 떨어진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 바로 위가 크리스의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2층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 2층 방이 바로 로건의 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사는 합리적 의심을 한 거죠. 그날 버크가 크리스네 집에서 로건을 봐주고 있었고 그때 누군가가 그 창문 밖으로 밀어버린 거다. 그래서 굴러 떨어져서 밖에서 시체가 발견된 거다라고 추론을 하고 크리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그날 다른 사람은 없었냐?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힘이 강한 누군가가 버크의 모가지를 바닥 꺾어서 창문 밖으로 밀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의심 가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하고 다시 사건을 조사하러 떠나게 됩니다. 크리스는 형사의 말을 듣고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지금 로건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로건이 보여줬던 그런 말도 안 되는 능력, 백브릿지, 그리고 침대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면 충분히 버크의 모가지를 꺾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리고 무서운 생각에 빠집니다. 설마 내 딸, 우리 로건이 버크를 죽이고 민 거 아니야? 라고 거의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또 들려요. 엄마! 엄마! 하면서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크리스가 서둘러서 2층으로 올라가 봐요. 가서 딸의 방문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침대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그 위에서 로건은 디스코 팡팡에서 의자에 떨어진 사람처럼 몸을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엄마! 이러면서 팡팡 튀기고 있어요. 그리고 사방에, 온 방에 뭐 액자며 집기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지멋대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건의 손에는 십자가가 하나 쥐어져 있습니다. 로건 얼굴이 또다시 맛이 갔거든요. 지금 혈색도 굉장히 안 좋고 눈이 일단 너무너무 무서워요.
보통 눈이 아니고 흡사 짐승의 눈처럼 아주 사나운 눈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로건이 손에 쥔 십자가로 자기 자신한테 상처를 내고 있어요. 사타구니 쪽에 그 십자가를 팍팍 때리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분명히 이거 하면 영상 폭파될 확률이 있거든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쨌든 정말 심한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는 그걸 보고 일단 몸이 먼저 튀어나가요. 자기 딸이 다치고 있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로건 제발 하지마, 이러면서 로건을 딱 잡는데 로건이 힘이 장사입니다. 바로 엄마 손 뿌리치고 엄마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자신의 사타구니 쪽으로 빡 하고 또 박치기를 시켜요.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또 해요. 또 호해줘, 호하라고, 호해주세요, 이러면서 자신의 사타구니에 막 머리를 박치기를 시키다가 머리끄댕이를 번쩍 들어서 크리스의 뺨때기를 진짜 세게 쫙 하고 갈깁니다. 그거 맞고 크리스는 단박에 나가 떨어져요.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크리스는 지금 이 뺨도 너무 아팠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얼이 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밖에서 매니저랑 집사랑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 이러고 도와주러 그 방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지절로 쑥 하더니 꽝 닫히고 덜컥 잠깁니다. 그리고 벽에 서랍장이 하나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작은 서랍장이 아니고 크기가 꽤나 큰 서랍장입니다. 그 서랍장이 또 지절로 zzz 하고 움직이면서 크리스 쪽으로 점점 다가오다가 크리스를 향해서 확 엎어집니다. 간발의 차이로 그 서랍장을 피하고 기어서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로건은 크리스를 외면한 상태로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앉아 있던 로건의 목이 꺽꺽꺽꺽꺽꺽꺽꺽 꺾이면서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크리스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렇게 모가지를 꺾은 로건이 씩 웃으면서 크리스에게 네 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라고 호통을 칩니다. 정말 악마처럼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화면이 전환됩니다. 크리스는 지금 어떤 다리 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었잖아요. 지난 며칠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드디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서 한 신부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윽고 크리스에게 어떤 한 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 신부의 이름은 카라스예요. 이 카라스 신부는 그냥 신부가 아닙니다. 일단 신부가 되기 이전에 의사였던 사람이거든요. 의사로서 생활을 하다가 신부로 전향을 한 그런 엘리트예요. 게다가 전공 과목이 정신과였던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건의 상황에 딱 맞는 신부님이 온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눠요. 크리스가 상황이 이래이래하다 하고 신부한테 설명을 해주고, 신부는 곰곰이 듣더니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 자기는 신부 생활을 꽤 오래 하면서 엑소시즘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요즘에 과학이랑 의학이 발달된 이후부터는 그건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한다, 자기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신부로서 도와드릴 건 없고 정신과 의사로서 상태를 한번 봐드릴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크리스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얘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 88명하고 회의도 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난리 법석을 다 떨었는데도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게다가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이건 뭐 정신과고 나발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크리스는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제 신부한테, 아니 병원에 가면 신부한테 가라 그러고 또 신부한테 왔더니 병원에 가라 그러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 좋냐,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사정합니다. 일단 카라스는 마음이 그래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자기가 한번 상태를 일단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리건을 만나러 둘이 같이 가게 됩니다. 가서 이 카라스 신부가 방문을 열고 리건을 바라보자마자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것이 뭔가 이상한데? 약간 진짜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표정이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리건의 상태도 지금 침대에 꽁꽁 묶여 있거든요. 근데 얼굴 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얼굴이 지금 뭔 일 있어요. 저 친구가 뭔 일 생겨서 혈색도 안 좋고 표정도 안 좋고 눈 색깔도 이상하고 얼굴에 여기저기 상처도 가득하고 그냥 뭐 정신적으로 좀 아픈 사람의 상태는 절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카라스가 리건의 모습에 조금 당황을 한 상태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요. 그러자마자 리건이 얘기합니다. 야, 일로 와서 이거 좀 풀어봐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카라스는 네? 막 이러면서 얼타고 있는데 이 새끼가 진짜 말 안 듣네 이러면서, 난 리건이 아니라고, 나 악마야, 그러니까 빨리 이 줄 좀 풀어 라고 리건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카라스는 조금 당황도 하고 놀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 카라스의 본질은 신부님이잖아요.
게다가 신앙심도 상당히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기도 하고, 일단 저 어린 소녀가 자기가 악마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서 신심이 확 올라왔나 봐요. 갑자기 카라스도 평정을 찾고 리건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악마면은 그 줄쯤이야 네가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너 그것도 못하는 아주 초보 악마야? 아주 허접한 어린애 악마야? 그게 아니라면 왜 못 풀지? 하면서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해요. 리건은 그 말에 긁히지도 않고, 야 무슨 그런 하찮은 일에 힘을 쓰냐고, 나는 그런 일에 힘 안 쓴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네가 풀어라 이러면서 그 줄을 풀어라 말아라 풀어라 말아라 하면서 둘이 입씨름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둘이 떠들다가 카라스가 이제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리건에게 다른 질문을 해요. 좋아, 네가 악마라고 치자. 그럼 리건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고 갑자기 리건이 씩 웃으면서 대답을 해요. 리건은 이 안에 있어. 우리랑 함께. 이러면서 개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미쳤나봐요. 그 말에 카라스도 살짝 움찔합니다. 왜냐면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목소리에 카라스가 당황을 해서 움찔움찔 하고 있는데 이번엔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신부님, 늙은 복사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가 할아버지라서 무서운 것도 있지만 카라스는 더 무서운 상태예요. 왜냐면 얘가 얼마 전에 지하철에 타려고 내려갔다가 어떤 한 노숙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노숙자가 방금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얘한테 했습니다. 신부님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얘가 그걸 왜 기억하고 있냐면 그 할아버지의 그 눈빛, 표정, 그리고 그 목소리, 톤, 분위기, 모든 게 굉장히 불길하고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던 중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리건이란 조그만한 여자애가 똑같이 흉내를 낸 거죠. 그걸 보고 카라스도 이상하다,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이거 찐인데? 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애가 얼어붙어 있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리건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네 엄마도 우리랑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카라스는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얘가 효심이 정말 장난 아닌 친구거든요. 그래서 신부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엄마 근처에 있고 싶어서 보직도 변경하려고 하고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엄마 찾아뵙고, 게다가 엄마가 좀 아프셨거든요. 그렇게 효심이 엄청났던 친구인데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걸로 인해서 아직 그 마음의 충격,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이 악마놈이, 이 리건이 자기 엄마가 죽은 걸 또 어떻게 알고 네 엄마는 우리랑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 카라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당황한 표정으로 얼떨떨해 있다가 황급하게 정신을 부여잡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오케이, 좋아, 네가 우리 엄마랑 같이 있다고? 너 잘 걸렸어. 너 그럼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엄마의 성이 뭐야? 그건 알겠지? 너 악마인데? 게다가 우리 엄마랑 같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면 되잖아. 옆에 있어? 빨리 물어봐. 우리 엄마 결혼하기 전에 성이 뭐였는지 물어봐 라고 얘기하니까 악마가 이러면서 대답을 못해요. 그냥 무서운 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그냥 겁을 줘서 입을 다물게 하려나 봐요. 그냥 이러면서 승을 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카라스는 용기를 얻어요. 이 새끼 구라쟁이구만, 거짓말쟁이였구나 너, 하면서 빨리 말해보라고. 야, 우리 엄마 성 뭔지 빨리 말해봐. 너 안 되며, 네 옆에 있다며, 빨리 말해봐 이러면서 개띠껍게 이제 긁어요, 악마를 계속. 야, 말해보라고 이렇게 열받게 하니까 이제 그 리건 악마도 개빡쳤어요. 그냥 이러고 화를 내다가 갑자기 입에서 초록색 토를 합니다. 그것도 카라스의 얼굴에 대고 뿌악 이러고 로켓처럼 토를 발사해요. 그 고질라가 팍 이러면서 불 같은 거 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모양새로 초록색 빔 같은 토를 확 하고 뿜어서 그게 카라스의 얼굴이며 옷이며 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카라스는 제기랄, 내가 졌다 이러고 일단 서둘러서 밖으로 나가서 씻어요. 냄새가 났나 봐요. 그렇게 크리스네 집에서 일단 샤워도 하고 크리스한테 다른 옷도 빌린 것 같아요. 옷도 갈아입은 상태로 크리스랑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상담을 좀 해봤는데 분명히 조금 이상한 건 맞다. 하지만 그 엑소시즘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증거를 찾으셔야 된다. 저 아이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 알 수 없는 언어를 하는 걸 포착해서 알려달라. 그런 증거들이 필요하다. 나도 정확하게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크리스는 그런 카라스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한평생 키워온 아이잖아요. 카라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엄마다. 그래서 그냥 직감적으로 느낀다. 저 위에 있는 저거는 내 딸이 아니다. 저거는 우리 로건이 아니에요.
나 확신해요. 이건 엄마로서 확신합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내기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카라스는 일단 알겠다고, 전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도 좀 알아보겠다, 좀 노력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카라스는 바로 무슨 전화 녹음 센터 같은 데 갔어요. 저기가 뭐 하는 공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전화 통화 내용을 다 녹취해놓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봐요. 거기서 헤드폰을 낀 상태로 크리스랑 로건이 옛날에 통화하던 내역을 몰래 도청하고 있습니다. 몰래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녹음본 안에서 로건의 목소리는 자기가 방금 들었던 그 목소리랑은 아예 딴판이에요. 방금 전엔 계속 신부 왔는가 뭐 이런 목소리였는데 그 이전에 괜찮았을 당시의 로건의 목소리는 굉장히 아이답고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같은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목소리죠.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아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막 이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것까지 들으니까 카라스의 본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본성이 굉장히 착한 양반이거든요. 아,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 아이한테 이전처럼 따뜻한 웃음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로건의 집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녹음기랑 성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챙겨갔습니다. 그렇게 로건을 만나러 가서 녹음기를 켜고 그 옆에 앉습니다. 앉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카라스 앞에 있던 그 서랍장 조그만 게 있었거든요. 그 문이 지 혼자 또 드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금 놀랄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이 친구가 신심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서랍장을 다시 밀어 넣고 네가 한 거야? 잘하네. 한 번 더 해봐 라고 시켜요. 악마한테. 악마는 또 시키면 안 하죠. 청개구리죠. 싫은디? 안 할 건디? 나 그거 안 할 건디? 하고 싶으면 네가 하시지 이러면서 이제 악마도 자존심을 부립니다. 카라스는 아 역시 악마구나. 저 녀석 그거 말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품 안에서 성수를 꺼냅니다. 그걸 보자마자 로건이 사색이래요. 사색이래서 너 그거 뭐야? 설마 그거 아니지? 라고 하고 카라스는 그거 맞다고. 이거 성수야 이러면서 로건의 몸에 성수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칙칙칙 뿌리고 로건은 흐아 이러면서 불에 탄 오징어처럼 깍 하면서 몸을 베베 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알 수 없는 언어를 뱉기 시작해요. 요가이손 가이손 내까누세요 가이손 전어 소니야 망쿠자 가이손 막 이러면서 딱 봐도 이게 그냥 보통의 언어는 아니거든요. 일전에 카라스가 이야기했던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로 이야기한다. 그거에 딱 부합하는 음성인 거죠. 카라스는 녹음기를 가까이 대고 그 소리를 싹 녹음합니다. 로건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언어로 얘기해요. 림마 막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소리도 지르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어쨌든 카라스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녹음을 마치고 밖에 나가서 또다시 크리스랑 면담을 시작해요. 크리스 부인 혹시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라고. 아이를 입원시켜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성수병을 딱 꺼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방금 성수라고 하고 아이의 몸에 이걸 뿌렸는데 반응을 하더라. 근데 이건 성수가 아니고 사실 오다가 저기 개천에서 떠온 수돗물이다. 이거에 반응하는 걸 보니까 저 녀석은 진짜 악마가 아니고 지금 정신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신과에 입원시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인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면담을 마치고 카라스는 돌아가다가 뭔가 좀 찜찜한 거죠. 아무래도 아까 전에 리건이 알 수 없는 언어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이거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해서 뭐 교단인지 아니면 뭐 사설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가서 그 녹음 파일을 분석을 맡깁니다. 그리고 전문가랑 같이 그걸 쭉 들어봤는데 전문가가 한참 듣더니 결론을 내려요. 이거는 언어가 맞다. 이거는 영어다. 단순히 거꾸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테이프를 반대로 틀어주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전엔 뭐라고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단어들이 영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그 악마가 그랬잖아요. 요가이손 가이손 액강무새 요가이손 그거는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라는 뜻이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죄송하지만 분위기 너무 깨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이걸 썼습니다. 영화에서 새우깡 노래가 나오진 않아요. 당연하겠지만 새우깡 노래가 아니고 무슨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난 아무도 아니야. 나는 신부가 무서워. 신부가 너무너무 무서워. 메린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고 거꾸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걸 외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꾸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거든요. 새우깡 노래만 거꾸로 할 수 있어서 제가 일단 그걸 급하게 써봤는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우깡 노래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임의로 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분석을 끝내고 카라스
카라스가 집에 돌아갔는데 또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크리스 부인의 집에 매니저 겸 베이비시터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신부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대신에 크리스 부인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카라스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바로 리건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그 매니저랑 둘이 조용히 리건의 방으로 올라가요.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정말 추워요. 밖에보다 더 춥습니다. 매니저는 덜덜 떨면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리건의 배 쪽을 이렇게 쓱 까서 카라스 신부에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그 배대지에 헬품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리건은 양팔 양다리가 꽁꽁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여서 자신의 배에 그런 메시지를 적을 수 없는 상태란 말이죠. 이제 그것까지 목격한 카라스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합니다. 아, 이거 정신과적 문제는 절대 아니다. 아까 전에 뭐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꽤나 긴 문장을 리건이 거꾸로 이야기해버렸잖아요. 너무나 신기하게. 저도 새우깡 노래 거꾸로 외우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초등학생 때 거의 일주일 이상 시간을 쓴 것 같아요. 새우깡 노래를 거꾸로 외우는 데까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고 카라스 신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비슷한 놀이를 했나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즉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분명히 이건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데 리건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뭐 그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배에 적혀있는 그 글자라든지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이건 확실히 정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주교를 만나러 갑니다. 가서 사태를 설명하고 엑소시즘 승인을 받으려고 해요. 이제 카라스의 그런 청원을 듣고 카라스 신부 자체도 굉장히 교단 쪽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그 클라이언트, 고객은 미국의 대배우잖아요. 대스타, 탑스타. 그러니까 이 교황청이나 이런 데서도 뭔가 승인을 빨리빨리 해준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 엑소시즘을 정말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엑소시즘 경험이 있는 신부님이 몇 명 안 되나 봐요. 그 중에 한 명, 메린 신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카라스와 함께 리건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메린이라는 신부님은 얼마 전까지 이라크에서 악마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제 막 미국으로 복귀한 참이었습니다. 게다가 옛날부터 엑소시즘을 해서 그런지 악마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까 전에 리건이 거꾸로 이야기했던 그 녹음본 있잖아요. 거기서도 난 신부가 무서워, 메린 메린이라는 외침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메린이 이 메린 신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린 신부는 급하게 전가를 받고 리건의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2층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메린! 메린이라고 지금 리건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악마가 알아차린 것 같아요. 메린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메린은 그 소리를 듣고 묵묵히 준비를 시작합니다. 카라스랑 인사를 하고 뭐 신부복도 입고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챙기면서 카라스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해줘요. 악마는 혓바닥으로 우리를 홀릴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악마랑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악마가 너한테 뭐라고 하든지 무시하고 기도만 해라. 절대로 심리적으로 말려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2층을 향해서 걸어 올라갑니다. 지금 2층 리건의 방에선 괴물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침착하게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안은 정말 다른 공간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집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신부들 입에서 입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예상이 되시죠? 지금 방이 한기로 가득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신부들이 들어오자마자 리건이 쌍욕을 박아요.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이 쌍놈 새끼들이, 나가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쌍욕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어요. 메린 신부는 굉장히 능숙하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품 안에서 성수를 꺼내서 리건에게 훈육을 시작합니다. 조용히 해 임마! 이러면서 성수를 쫙쫙 뿌리고 악마가 괴로워하는 틈을 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오며 뭐 하면서 기도를 쫙 하고 리건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요. 기도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메린이 와서 그런지 방금 성수를 맞아서 화가 난 건지 정말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혀를 뱀처럼 그렇게 낼름낼름 하고 그 메린 신부 얼굴에 퇴해서 침도 뱉어요. 근데 메린 신부는 너무너무 침착합니다. 역시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절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엑소시즘을 계속 이어가요. 메린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카라스는 지금 바짝 쫄았습니다. 분명히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구나, 악마구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 눈앞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니까 아무리 신심이 강한 이 카라스라고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덜덜 떨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메린이 기도하고
그리고 악마가 반항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 그냥 단순히 음성만으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침대가 디스코 팡팡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팡팡팡팡팡팡팡팡 튀기면서 하늘로 점점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카라스는 너무 무섭고 경황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잊은 채 멍하게 그 광경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거죠. 메리는 빨리 기도하라고, 카라스 정신 차리고 기도해, 빨리 기도해, 아멘 하라고 라고 윽박을 질러서 겨우겨우 카라스가 정신을 붙잡고 메린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침대는 공중에 이미 떠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떴어요. 한 1m 정도는 공중에 뜬 상태고, 리건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초록색 토를 왈칵왈칵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등도 깜빡깜빡하고 액자, 물건, 꽃병 뭐 이런 것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 순간 리건의 팔 다리를 묶고 있던 끈이 팍 풀어지고 리건이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고개가 꺽꺽꺽꺽꺽 하고 꺾이면서 360도 또 돌아가고, 목이 완전히 돌아가는 리건이 카라스를 보고 얘기합니다. 네 엄마는 나랑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카라스는 닥쳐!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하고 메린과 함께 기도에 박차를 가해요.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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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세입자 쫓아내듯이 악마한테 나가라고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나가라! 나가라! 성수를 뿌리면서 계속 나가라고 읊조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수가 몸에 닿을 때마다 연기와 함께 살이 패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리건은 악마가 맞죠. 그렇게 꽤나 긴 시간 수십 번을 악마를 향해서 메린과 카라스가 나가라! 나가라! 라고 주문을 외우고 겨우겨우 진정이 돼서 공중에 떠올랐던 침대가 다시 땅으로 착지를 합니다. 그리고 리건도 쓰러진 상태예요. 그 모습에 카라스가 급하게 달려가서 리건을 다시 침대에 꽁꽁 묶어둡니다. 그리고 방이 조용해졌어요. 일단 악마가 기절했든지 그로기 상태든지 뭐 휴식을 취하든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메린이랑 카라스도 많이 지쳤습니다. 특히나 카라스는 지금 거의 멘탈이 나갔어요. 그냥 침대 옆에 멍하게 주저앉아 있어요. 메린 신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잠깐만 쉬었다 하자고, 우리도 재정비를 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라고 얘기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메린 신부는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향해요. 이 신부님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병이 있었거든요. 심장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엑소시즘을 하는 과정에 거의 심장마비 올 뻔했단 말이에요. 껄떡껄떡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계속 나가라! 라고 그 연로하신 분이 소리를 엄청나게 치다 보니까 조금 심장이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중단시키고 화장실로 피신을 온 거죠. 거기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심장 약을 챙겨 먹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리건의 방으로 향해요. 지금 방 안에서 카라스는 환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얘가 지금 리건이 굉장히 아파 보이거든요. 행색이 안 좋아요. 안색도 안 좋고. 그래서 리건의 얼굴도 좀 닦아주고 청진기로 여기저기 진찰도 해보고 있는 과정에 자꾸 리건이 자기 엄마로 보이는 거예요. 환각이 보이는 거죠. 얘야 난 무섭다 그만해라 이러면서 얘를 현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라스는 진찰하는 과정에서도 닥치라고, 너 내 엄마 아니니까 조용히 해, 우리 엄마 아니잖아 너, 하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메린이 그 광경을 본 겁니다. 카라스한테 가서 너 지금 악마의 현혹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대로 가면 위험하니까 나가서 좀 쉬고 있어, 나 혼자 일단 진행을 할게 라고 하고 카라스를 내보내요. 그리고 메린 신부 혼자 악마랑 혈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몸에, 리건의 몸에 성수를 뿌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막 하면서 기도를 외우고 있어요. 밖에서 카라스는 진이 다 빠졌는지 의자에 걸터 앉은 채로 넋이 나가 있습니다. 멍하게 앉아 있는데 그런 카라스에게 크리스 부인이 다가와요.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우리 애 어때요? 괜찮아요? 혹시 죽는 거 아니죠? 괜찮겠죠? 어떡하죠? 하면서 막 울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카라스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올라가서 신부님을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리건을 구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2층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지금 그 방 안에 신부님이 의식을 하다가 쓰러져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정신을 잃고 침대에 엎어져 있습니다. 카라스가 신부님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숨을 확인해 봤더니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데 메린 신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하는 과정에 심장마비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메린 신부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카라스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인공호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리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이 악마 자식이 지금 자기를 쳐다보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 노력이 참 가상하구나, 어디 한번 살려보시지, 뭐 이런 느낌으로 크크크크크
하고 비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카라스는 이성의 끈이 날아가 버렸어요. 얘가 지금 전직으로 정신과 의사 겸 지금은 신부님이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또 하나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업이라기보다 취미죠. 얘는 복서예요. 게다가 뭐 상도 탔어요. 뭐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탄 그런 아주 주먹질 잘하는 복서입니다. 그런 복서가 이성의 끈이 끊어지면 뭐가 나가겠어요? 발차기가 나가겠어요? 욕이 나가겠어요? 말이 나가겠어요? 주먹이 나갑니다. 바로 잽잽잽잽 하면서 그 악마 새끼를 폭행을 시작합니다. 물리 폭행을 시작해요. 뒤져 이 새끼야 이러면서 뭐 기도하고 성수 뿌리고 십자가로 고문하는 게 아니고 주먹으로 다스립니다. 주먹으로 개 패면서 뒤지기 싫으면 빨리 나오라고 그 몸에서. 안 나오면 내가 이거 계속 때릴 거야. 너 하나 둘 셋 넷 아직 100대 남았어. 빨리 나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주먹으로 그 악마의 얼굴을 곤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마한테 계속 얘기해요. 빨리 그 몸에서 나오라고. 차라리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가지라고. 안 그러면 너 계속 팬다. 나 꼰투 선수야. 너 진짜 뒤져 이러면서 얼굴에 주먹질을 미친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악마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랑 성수랑 기도로 자기를 괴롭힐 줄 알았는데 물리적으로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 맞아봤을 수도 있잖아요. 악마도 그렇고 리건도 그렇고 아마 둘 다 첫 경험이었을 거예요. 주먹으로 코를 맞는 경험은 찡 하고 눈앞이 별이 반짝 보이고 아이고 정신없어 이런 느낌이 연달아 드니까 악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는지 호록 하고 카라스의 몸으로 옮겨 타버립니다. 진짜로 옮겨 탄 거예요. 너 뒤지기 싫으면 빨리 내 몸으로 와라 하니까 뒤지기 싫었나 봐요. 어우 아파 이러고 카라스의 몸으로 갈아탄 거죠. 근데 카라스는 하나는 생각했지만 둘은 생각 못했어요. 자신의 몸으로 옮는 것까진 좋은데 자기 몸을 컨트롤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악마가 카라스에게 들어오자마자 눈 색깔이 바뀌면서 이러면서 리건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근데 카라스는 자기 몸을 조종하는 방법은 몰랐을지언정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인간을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다면 카라스는 선이거든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신의 끈을 붙잡게 됐나 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몸을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으악 하면서 몸 안에서 지금 악마랑 카라스랑 싸움을 벌이는 것 같아요. 내가 악마에 씌었다 하더라도 내 손으로 뭐 아이를 죽인다? 누군가를 죽인다? 절대 안 되지. 안 돼 하면서 이를 악물고 자신의 몸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카라스의 눈에 창문이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몸 뺏기면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카라스가 자신을 희생하기로 합니다. 달려가서 그 창문을 몸으로 쨍그랑 깨고 밖으로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리건의 집이 2층이긴 하지만 사실 2층 정도는 떨어져도 안 죽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냥 다치고 끝날 텐데 이 집의 구조가 조금 특이한 게 창문을 깨고 내려가자마자 바로 밑에 한 40m 정도 되는 꽤나 길고 경사가 가파른 계단이 바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층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그 계단을 굴러가는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 있을 만한 높이입니다. 카라스는 그렇게 계단 밑에까지 굴러서 떨어지게 되고 숨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카라스의 친구 신부님이 있거든요. 그 신부가 카라스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카라스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고해성사를 해줍니다. 카라스 너 혹시라도 지금 잘못한 일 있으면 다 반성할 거지? 너 지금 하나님한테 가면 어떻게 잘 할 거지? 하면서 고해성사를 해주고 카라스는 그렇게 고해성사를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카라스는 악마를 자신의 몸에 가두고 얘가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죽어버리면 악마는 이제 더 이상 옮겨 다닐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카라스 신부의 희생 덕분에 리건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온 리건은 이전까지의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는 그런 리건을 데리고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게 리건이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과정 안에 너무나 큰 피해들이 있었잖아요. 일단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자기 썸남인 감독도 죽었고 게다가 감독이 죽었으니까 영화도 엎어졌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뉴욕에 있을 필요가 없던 거죠. 또 자신과 딸을 도와주려고 애를 써줬던 우리 메린 신부님하고 카라스 신부님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 무서운 존재가 언제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여기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크리스는 리건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 엑소시스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엑소시스트는 1973년도에 나온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게 원작도 있거든요. 원작은 소설이에요. 그렇게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가 아마 공포 영화에서 최초일 거예요. 아카데미의 작품상 노미네이트가 됐던 작품이거든요.
공포 장르로 그렇게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게다가 이건 연령 제한도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엑소시즘이란 장르 자체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이 영화가. 이 이전까지는 딱히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중한테 엑소시스트, 엑소시즘이란 개념 자체를 확립시켜준, 그 전에도 물론 있던 거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넓게 인식되게 해준 작품이 바로 이 엑소시스트고, 그 이후로 수도 없이 많은 아류작들이 나왔죠. 거의 엑소시즘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엑소시스트의 플롯을. 그만큼 정말 교과서적이고 역사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뭐 재미가 있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무섭기 쉽지 않은 작품이긴 합니다. 너무 옛날 영화다 보니까 우리가 공포를 느끼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진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극장에서 사람들 기절하고 토하고 쓰러지고, 뭐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마 거짓말인 것 같고, 실제로 토하고 쓰러지고 이건 팩트가 맞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엔 공포스러운 영화였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영화 자체도 너무 길고, 그 메인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에 메린 신부, 카라스 신부, 또 그 감독, 그리고 형사, 여러 가지 사람들의 내용이 곁다리로 나오거든요. 제가 그런 거 다 잘랐어요. 그것까지 넣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메인 사건을 중심으로 꼭 설명해야 될 것들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는데, 그 호흡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보면 공포보다는 좀 지루함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거 풀 영상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제가 고전 영화를 딱히 찾아보진 않거든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해봤자 대학생 때 봤던 것들, 소위 명작이라는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조금 몇 번 봐봤지 고전을 딱히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이 작품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분명히 몇 장면들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봤던 나 이 장면 봤는데 싶은 장면들이 있긴 한데, 워낙에 이 영화는 오마주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담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본 건지 아니면 그냥 짤을 본 건지 모르겠어서. 제대로 본 건 아마 이번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보고 넘어갔어야 되는 엑소시스트를 이렇게 한번 보게 돼서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엑소시스트 정말 뜻깊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평점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영화사에 남기는 그런 업적, 영향력, 여러 가지 것들로 평가를 해야겠지만, 제 채널은 그런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느낀 재미로서의 평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엑소시스트,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잘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